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기존에 경주마 진행을 맡던 이근혁 기자의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주간 경주마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LNS 홀리스 김선영 대표입니다. 근영 기자님만큼 진행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어떤 하루의 경제 주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12월을 맞아서 이제 시장의 연말에 어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상황 자체가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다양한 주요한 섹터들을 좀 보면서 이제 호재들을 주로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사실 월요일 팀을 되게 많이 애청을 하고 있는데 든든한 세 분의 경주마 기수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좀 분명히 나왔던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했었는데 오늘 지수 상황은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 유현 팀장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2,500선 이상에서 마무리됐죠.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12월 평소에 12월 닮지 않게 19조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12월은 사실 모멘텀도 소멸되고 기관들이나 그리고 대주주들 양도소득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거래가 한산한 게 사실 좀 일반적인 평균 통계죠. 근데 오늘은 지수는 조금 고요했습니다만 종목들 간의 변동성을 좀 엄청나게 좀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000원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었고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이후에 장 마감하고 나왔던 에코프로비엠의 공시 이후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발표된 또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주말간에 나왔던 조치들 때문에 종목들의 엄청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지금의 거래 대금을 보여줬던 것 같고 종목이 뭔가 쉽게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그런 변동성 증시를 보여줬었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은 아마 내일 또는 이번 주 또는 12월 내내 한번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지난주에 강했었던 온디바스 AI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H뱅과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수급의 쏠림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쪽으로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굳이 낙담하실 필요는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날그날 올라갈 종목들이 다시 바뀌는 거니까요. 일단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박종훈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올해 정말 뜨거웠던 그 빅테크 세븐의 그 많은 엄청난 그 상승세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도 정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빅테크만 빼고 나머지 기업들 특히 S&P 500의 기업들 보게 되면 빅테크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파월의 어떤 피봇의 기대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좀 해석하고 있는지 왜 나머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냐라고 좀 해석을 했을 때 과거에 금리 인상에 있어가지고 정말 때려 맞았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빅테크에 대비해서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물씬 나오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난 금요일 아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늘 계절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정말 괜찮았던 산타랠리가 이제 있는 그 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물론 성장률에 대한 둔화는 분명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파로 어느 정도 많은 섹터에서 많은 이제 수급이 또는 다양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돌고 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도 아마 경주마와 함께 어떤 섹터들이 계속 돌아가는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돈이 풀리던 시기 때보다는 성장률 자체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유지가 되면서 이 흐름은 12월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현상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만약에 재미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최근에 주도주를 좀 매매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규로 내가 주식을 사려고 노력하셨던 투자자가 오늘 있다면은 오늘 기존 주도주들이 나름 종가까지 첫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첫 조정일 때는 내가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했던 상황. 그러니까는 마음 편하게 주식을 좀 사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웠던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2,500포인트 이상이라고 하고요. 뭐 다행이죠. 그런데 막상 최근에 투자 전략 보면은 뭐 박스권이라든지 12월 초 같을 경우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11월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혹은 12월에 FOMC 이전까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일단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름 박스권 상단부에서 뭔가 전략을 펼치기가 좀 애매했던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긴 늘었는데 막상 오늘 거래소 안에서 거래 대금 가장 큰 나온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나온 거죠.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은 막상 오늘 거래 대금이 최근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늘은 거의 팩트는 그냥 2차 전지 많이 매매한 겁니다. 그 안에서 회전율도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쏠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6월달, 7월달 기억을 해보세요. 2차 전지 쏠릴 때 다른 종목들 아예 수급이 뻗어나가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당히는 뻗어나가는 섹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물론 2차 전지만 가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은 가장 좋은 시장은 건전한 순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전한 순환매가 오늘은 조금 덜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작동하는 게 보인다라는 게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같고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쏠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장은 항상 다르게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내일 시장이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뭔가 추세를 꺾고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10월달, 11월달 장을 가기에는 일단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섹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 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뭐 이번 달과 다음 달 앞으로의 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박현상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건 오늘 특히나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토큰형 증권 STO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증시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거래소의 STO를 향한 의지가 좀 꽤나 본격적인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로의 어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의 어떤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유통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혜택을 따라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박현상 팀장님. 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STO로 제 기억을 하면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뜨거웠는데 제 기억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에서 제도화되는 것, 특히 거래소에서 유통시장 개설을 한다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중간에 제도 개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꽤 먼 느낌이긴 한데 중간에 정부 및 여러 단체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제도가 구체화되는 거고 구체화될수록 관련주가 빨리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지난주 목금부터 오늘까지 STO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거든요. 이걸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STO 종목 이외의 다른 테마로 쏠릴 게 일단 부재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위에 STO가 가장 많이 쏠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이 오늘 STO 기준 두 종목이 있고요. 20% 이상인 종목들이 한 4종목이 돼요. 근데 그 종목들 특징이 과거에 코인으로 일단 한 번 정도 엮였었던 주식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정치 테마에도 중간에 섞였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오늘 오른 STO라고 얘기하긴 있지만 막상 저는 복합적인 테마가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일단 개인적인 뭐 생각이고요. 물론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A라는 단순 회사의 시향을 열어보면은 그게 이제 미술품 경매회사의 뭐 예를 들어 뭐 취득을 했다라든지 지분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혹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딱히 그것이 상한가 칠 만한 모멘텀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은 일단 이것도 역시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지금 2차전지 이외에 STO 쪽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시장의 지금 트렌드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그 기사 보시면은 지금 그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쓰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결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STO 관련주 안에 들어있는 일부 몇몇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투사 관련 지분 갖고 있는 지분 평가 이익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창투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뭐 모르겠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경주를 보는 분들께서 이걸 매매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서두에 또 말씀드리죠. 이게 내가 조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 섹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조금. 음. 내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일부 해본다면은 재밌긴 재밌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른 종목이 있고요. 그러면 그 종목은 오늘 처음 태어난 거죠. 그 섹터에. 혹은 지금 3일 연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 4일 넘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좀 실리게 있고 오늘 처음 태어나는 것들이 그래도 처음에 뭔가 새로운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섹터의 특징상 조금 작은 섹터, 작은 종목 그리고 좀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새로 태어난 종목들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뭐 저녁 때 좀 보시면서 어떤 게 어떤 회사, 어떤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정도 파악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좀 테마성 종목들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어떤 시총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그렇죠.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경을 좀 짚어가면 연준의 피벗에 대한 뭐 기대감 자체가 이제 파월에 어떤 영향이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파월의 의장의 긍정적인 멘트들이 커지면서 연말에 낙관론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파월의 어떤 답변이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치 국물을 마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파월의 발언에 대한 월가의 낙관론을 과연 기대를 해봐도 될지 우리 박종훈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죠. 그때 이제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이제 나와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논의는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지금의 금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조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과거에 금리 인상의 어떤 정책을 봤을 때 페드워치 툴이라는 미국의 어떤 사이트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25bp를 인상할까, 50bp를 인상할까 여러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이 이제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웹사이트인데 최근에 보니까요. 과거에는 5월과 6월이 어찌 보면 금리 인하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파월 의장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페드워치 툴에서 3월 달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르면 3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를 받고 오히려 빅테크보다 이제 상반기 때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 특히 중소형 성장주들이 정말 많은 지수들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전략들이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 인하 시그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골디락스냐, 네. 예, 이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골디락스라는 것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없는데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국면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물론 PCE 지표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CPI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대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갈 것인가는 향후 우리가
내년 상반기쯤에 어떤 그 흐름을 좀 보일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사우디의 감산 또 유가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여러 변수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확실히 파월 의장의 멘트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뭐 달라진 멘트가 있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역시 이제 금리를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6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금리 인하가 바로바로 사실 경제에 이제 들어가는 효과가 아닌데다가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뭐 되게 많은데 이런 금리 인상 스텝이 갑자기 완화가 될 경우에는 이게 부작용 역시 되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피벗으로 인한 어떤 인플레 상승 그리고 환율 변동 이거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 이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황영 팀장님? 항상 뭐든지 급격하면 최하죠. 맞습니다. 예. 금리 인상할 때도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이 나오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인상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에 변동성이 있었던 거고 아마 인하할 때도 저는 뭐 인하가 주식에는 조금 긍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급격한 인하는 또 반대로 주식시장에 또 변동성을 또 유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왜냐하면 시장의 자금들이 자산 시장이 주식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채권 시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 그런 변동성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상대로라고 하면 아까 그 뭐죠? 정말 좋은 상태, 골디락스의 상태를 제가 기억에 2018년도에 들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들었었고 이제 지금 나오면 한 3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3년 주기. 근데 이제 2024년이면 내년인데 사실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라던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또는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골디락스가 올까 또는 주가의 상승이 올까라는 고민들이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동성들을 보면 오늘도 제가 고객님이랑 통화를 한 거 보면 주식시장 너무 변동성이 커서 못 해먹겠다 그 말씀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3년도 9월 달, 10월 달 굉장히 큰 어려움 겪었고 내년은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수출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경향들을 봤을 때 내년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금리 인하가 조금 진짜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일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인하 전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인하 전에는 금리 기대감들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막상 인하를 하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인하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또는 인하 횟수를 또는 얼만큼 인하를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올 거고 그것에 대한 적응들을 많이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단은 전망 예상치는 내년 여름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또 상반기가 또 주식시장, 자산시장에서는 해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최근 연준에 이제 피벗 기대감이 사실 다양한 자산들한테 되게 뭐 일제히 랠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금, 은 뭐 내릴 거 기세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상 자산 시장 역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정부의 STO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수립이 가상 시장 이쪽 시장에 계속되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 함께 금 거래량 역시 7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식 시장과 금, 뭐 비트코인 등 가상 뭐 자산 시장 서로 되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너무 많은 자금이 증시가 아닌 금과 가상자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증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과 증시와 가상자산 동시 상승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박종호 팀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뭐 세세한 그런 부분 제가 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과거에 또 주식시장과 좀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비트코인의 여러 뭐 반감기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오르는 어떤 사이클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아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떤 시글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그 뒤에는 이런 뉴스가 먼저 시작이 됐었죠. 미국에서 이제 현물 ETF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부터 그런 뉴스 외신에서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은 분명 이제 비트코인에 있었을 것이고 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경제 성장률의 어떤 둔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 시장이 정말 좀 화랑을 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금에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은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주식 시장에 투자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는 뭐 돌아가신 저 찰리 먼거 선생님 네. 예. 본인이 잘 알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해가 정말 쉬운 그런 비즈니스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사실 솔직히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과거에는 정말 이게 탈중앙화가 된다 했는데 지금의 ETF, 현물 ETF를 한다는 것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완전 중앙화가 아니냐 이건.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금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안전자산으로 내가 금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금 시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먼저 좀 본인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고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현명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또 이제 어찌 보면 투자의 몫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증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어떤 부푼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훈풍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특히나 그 금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한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금리차 속에서 과연 미국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박혜성 팀장님? 금리 상승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 후 증시 상승이요. 네. 일단 금리 인하를 하고 증시 상승이 바로 될 거라는 교집합을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게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금리 인하를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하겠죠.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라는 힌트는 아마 지난주에 그 금토이가 있었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를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 추가 인상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파월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경제가 뒷받침되는 경우라는 조건부라 했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바라볼 때는 물가입니다. 근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빠르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오히려 미국이 더 빨리 빠지고 있지. 그러면 이제 국내 물가가 많이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은 그것에 의한 가계대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 얘기로는 2% 물가를 확인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패드와치 아까 얘기했는데 패드와치에서 3월 달 30%가 빵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6개월 하면은 우린 빨라도 우리 내년 5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 원고잉 능하게 빨리 시나리오가 작동하더라도 지금 우리보다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먼저 인하를 시작을 했다. 근데 과거에 인상도 미국이 먼저 했고요. 인하도 미국이 먼저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의 패턴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로 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는 거의 쏙 들어가고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PF 얘기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PF가 어떤 식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지 이거 확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PF 구조 아시다시피 우리가 리파이낸싱 할 때 최소 3개월 단위로 리파이낸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정부에서 일단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물가 그리고 PF 가계대출 금리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 최소 6개월 정도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믿는다는 전제가 맞다면 일단 국내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을 좀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아까 파월 의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또 무슨 얘기를 썼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파월이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정확한 예, 표현이신데. 파월 했는데 금리가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아 이건 인하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 파월의 문구를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은 지금 시기를 그리고 파월이 연설한 이후에 2주 동안에 블랙아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연준 인사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표현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괴로워하겠죠. 변동성이 커지니까. 네. 그 변동성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었다. 이제 2주 동안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환호 이런 매매상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서 금리가 10년물 국채도 빠지고 뭐 기타 여러 증시도 환호를 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국내 입장과 미국 입장은 조금 시기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까 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수준 내에서 들어왔으면은 시장은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역시 이것도 지금 미리 패드와치가 반영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제가 영업점에서 있다 보면은 아주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세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이거는 소위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면은 굉장히 무슨 망할 것처럼 네, 소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성장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요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어떨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좀 네, 네, 드리면 하시죠. 그 미국 시장 앞서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이 먼저 단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 따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기조는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좀 보인다. 사실 제가 어떤 재밌는 어떤 표를 좀 봤는데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시장들의 상관관계를 좀 보니까 네. 한국이 미국을 가장 비슷한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그나마 커플링이 잘 됐다. 상관관계 그렇죠. 풀이 네. 좀 잘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좀 데이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음. 외에는 뭐 물론 중국의 여러 이제 부동산 이슈 때문에 중국 시장은 정말 많이 깨졌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또 유례없는 어떤 호황기를 또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어떤 정책과는 한국이 그걸 같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년에는 또 어찌 보면 미국 시장도 한번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커플링이 됐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예.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많았을 텐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미국과 커플링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고금리에 신음하던 사실 다양한 섹터들이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를 위시한 성장주의 어떤 반등 그리고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최근 그 성장주의 상승이 진행되는 지금 피벗 발표 전에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섹터가 있을까요, 유전 팀장님? 이제 뭐 피벗 전에 우리가 뭐 봐야 될 섹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주식을 오른 이후에 좀 비쌀 때 사는 거를 사실 좋아합니다. 추세를 확실히 만들어진 이후에 사는 거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주식이 우리가 이제 고점 맞추기도 어렵지만 사실 바닥 맞추는 것도 어렵고 네. 그 주식이 바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도 그 바닥을 언제 탈출하느냐도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일수록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사자를 사실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거를 12,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사자고 말씀을 드리면 10,000원에도 안 사던 거를 12,000원에 어떻게 사냐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12,000원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주식의 이제 변곡점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이 만원대와 12,000원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피벗을 관점에서 굳이 내년에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또 통계 자료를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 때는 우리가 인상기 때는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주도주들이 결정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는 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동행을 하죠.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수출과 이제 금리 인상기
인하기 때는 매출액이고, 인상기 때는 매출액이고, 네. 인하기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도주들이 결정되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하고 한국 주도주는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면 일단 내년에는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반도체가 1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도체가 뭐 온디바이스 또는 HBM 관련 주식들이 오늘은 좀 힘들었었지만 내년에 여전히 개선되는 폭을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아직 시각의 차는 있지만 반도체 쪽이 굉장히 조금 유의미하게 오늘 개선세가 좀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약주들. 실제로 과거 2018년도에 제약주 바이오 열풍들 봤을 때는 그때는 사실 소위 말하는 카더라 종목들을 많이 올랐었어요. 뭐 신약 개발한다더라. 뭐 이 개발하는 약들이 정말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 돈을 얼마 번다더라.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거 좀 덜하고 확실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찍히는 약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한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이 확실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좀 많이들 이제 바닥에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제약주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약주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출 성장률보다는 영업이익 개선세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컨센서스들이 반도체, HBM을 위시한 반도체들, 그리고 결국은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또 D램과 관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버형 뭐 NPU, GPU가 있어야 되지만 또 디바이스 안에서도 돌리려면 그 가동을 시키려면 D램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통의 반도체 회사들 또 장비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다들 잠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는 신고가를 낼 듯 말 듯 하다가 또 식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12월 중에는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소득세든 또는 연말의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조금 주도주를 탐색하기, 내가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연말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 분명히 올 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강하게 치고 나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 말고도 제3의 섹터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아마 내년 연초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을 지금은 탐색하는 시기. 다만 어떤 종목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계속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튀어나갔을 때 자신 있게 배팅 금액을 좀 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소외가 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번 다가오는 시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성장주죠. 이제 올해를 정말 핫하게 달궜던 2차 전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지난달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을 제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뭐 언제나 1등 거래대금을 해야 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중심이던 코스피에서 이제 2차 전지 지역의 약진이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현상 팀장님? 일단 시장에서 그쪽으로 많이 쏠린 거죠. 네. 쏠렸는데 그냥 쏠린 수준이 아니고 올해 7월 달 기억해 보시면 7월 26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예, 평생 못 잊을 것 같고요. 그 시가 중에 그렇게 큰 종목들이 그렇게 큰 변동성을 했었던,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모를 크게 외치셨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날이고, 최근 에코프로 머티가 쏠렸죠. 네. 쏠렸는데 저번에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폭발적인 매수세도 있었고요. 이 둘 다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같이 좋아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개인 투자자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새로운 종목들의 발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처음에 우리 쳐다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서 그 시총을 유지했을 때는 그 종목이 뉴한 게 아니고 올드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증시 참여가 다른 외국인 기관보다 좀 더 강렬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의 그 목소리를 좀 강하게 하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충분히 맞으니까는요. 일단 지금 시장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증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목소리 혹은 이 매수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매매 전략을 나오는데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매수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붙으면 사실 주가 못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가 중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주인공은 사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삼성 SDI와 뭐 대규모 수주액 사실 저도 이거 주말에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44조 일단 뭐 기간을 놔두고 보더라도 금액 자체가 44조 규모로 엄청난 규모라는 건 발표됐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그대로 좀 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단기적인 호재일 뿐이다. 뭐 중장기적으로 실적으로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프로 BM 오늘 사실 주주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쉬웠을 것 같으면 상한가까지도 기대를 아마 해보셨을 건데 동시호가 아침에 장전 동시호가 때는 상한가 호가도 잠깐 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는 또 반대로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은 종목에 따라서 오른 종목이 있었고 또 내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는 각자의 뭔가 올 상반기가 2차전지 주식들이 다 우르르 군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우리 사실 이런 내용을 내년에 또 상반기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종목들마다 각자 개별 이슈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종목들이 충분히 종목들마다 다 조정이 거칠 만큼 거쳤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들도 어느 정도 다 미래에 땡겨서 반영이 다 됐었다가 이제부터는 그 종목들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시나리오들 또는 각자 개별 종목들만의 이제 이슈가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부각되고 개별로 반영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했으니까 그거를 굳이 좀 이야기를 붙여보자면 그냥 에코프로는 지주사니까 한국에서 사실 지주사는 많이 할인을 해서 평가를 받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에코 지주사의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업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수혜를 받았던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간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슈와 관련해서 보면 오늘 LNF나 엔캠이나 그다음에 첨보 이런 기업들도 오를 만한 또 이슈가 있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차 전지로 엮여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좋다 또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볼 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이제 좀 가지치기들을 하셔야 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주력으로 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까? 어떤 거를 조금 비중을 줄이고 어떤 거를 좀 비중을 키울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이번에 발표된 실적에서 수출에서도 2차 전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이슈를 이제 조금씩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도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성장률 둔화가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고 한번 그 와중에서도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시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몇 가지 테마들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팀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제 좀 거기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좀 살아나는 기업들을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에코프로 본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을 많이 이어갔어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거를 한번 제가 박현상 팀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저도 아침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는 어찌됐든 에코프로 BM이 사업회사니까는 지주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지주사 본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오늘은 좀 특이했어요. 특이한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저도 고민을 했고 아마 고민할 텐데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아까 황윤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개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에코프로가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쏠림이 에코BM이 좀 더 강렬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기타 내용 살펴보시더라도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아마도 오늘 하루 안에 끝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찌됐든 오늘은 좀 에코프로 BM이 쏠렸다라고 보는 게 뭐 약간은 좀 분석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저도 좀 보고 좀 놀랐던 게 되게 개별 이슈인데 이제는 그룹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많이 빠진 나뉘죠. 느낌을 예. 최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룹 내에서도 좀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IRA 관련인데 규제 기업 발표를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역량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IRA 그 해외 우려 기업 FEOC라는 게 있는데 이거 조항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련 비중이 25%가 넘으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업계는 이제 일단 최악은 피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한데 중국과의 어떤 합작법인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많이 클 수밖에 없다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업체는 당장 뭔가 전략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팀장님 좀 의견 좀 주시죠. 배터리 셀 3사는 이미 뭐 중국이랑 25% 이상 중국 지분이 이미 넣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악재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좀 예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 25% 이하로 낮추려면 이제 중국이 지분을 줄지도 모르지, 그것도 리스크긴 합니다만 당연히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영업이익을 또 기대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로 인해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우리 국내 업체들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 하는 이제 산업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엔캠이라는 종목 전해액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첨가지였던 천보라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음극재 이슈로 제 생각으로는 음극재 이슈로 많이 급등했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사실 에코프로만 너무 쏠리거나 2차 전지 막판에 올 여름 막판에 보면 사실 포스코 그룹주랑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움직이고 네. 나머지 주식들은 사실 다 완전 소외됐었거든요. 많이 소외됐었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완대로 또 어떤 기업들의 호재가 나오면 이제 조금 수급들이 반영해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FEOC 관련 해외 우려 집단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중국과 상관없는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더 추세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시기적으로는 12월 달은 사실 주도주라던가 더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기는 해요. 또만 올라가면 그리고 워낙에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또 매물 부담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해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저도 지금부터 스터디를 뭐 계속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겨우 하락 바닥을 잡았다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지만 이런 기업들 중에서 내년에는 또 우리 뭐 올해 못지않은 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LG화학이나 이제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크롭 그룹이나 다양한 소재 업체들이 뭐 지분 취득하고 지분 축소하고 이렇게 되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이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과의 합작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내 배터리 기업 간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건 불가능할까요, 팀장님?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좀 압도적인 시장으로 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과 또는 중국과의 어떤 합작에 대한 또 같은 어떤 지분을 나눠서 같이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속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은 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리튬 시장에 대해서 60%, 니켈은 65%, 코발트는 68% 정도 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국과의 어떤 디리스킹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 기업 간의 어떤 업종 같이 이제 합작을 통해 가지고
합종 연행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글로벌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의 양면에 서 있는 그러한 이제 위치다 보니 앞으로 좀 향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디리스킹 과정에서 어떠한 주고받는 그 카드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너는 이 부분 건들지 마라라는 어떠한 합의점이 생기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내용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위치를 좀 찾아갈지, 특히나 우리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어떤 위치 또는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확실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 간의 어떤 얼라이언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발표 이후에 사실상 한 가지 주목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분리막 섹터인데 중국이 글로벌 분리막 시장에서 70% 가까이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사실 분리막 쪽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국산 분리막 업체들이 과연 이게 호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우리 현상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호재가 됐으니까 오늘 시장에 반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FEOC가 구체화된다라는 게 있었고 기존에 우리가 뭐 2차 전지 셀이라든지 혹은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이런 뭐 WCP라든지 SKIT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관심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세부 규정이 구체화된 거고 이걸 주식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 얘기를 하죠. 부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적을 열어보니까 그래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시면은 둘 다 쌍끌이로 들어왔거든요. 종목들이. 그 쌍끌이로 들어왔다 하면 일단은 지금보다는 적어도 바닥은 확인했다는 의식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뭐 분리막 업체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 힘내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바닥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요건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중국 따돌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로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계속되는 디리스킹에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사실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언제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미중의 디리스킹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보고 계신지 또 디리스킹이 끝난 이후에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요거 좀 짧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디리스킹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좀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금리 인하 정책과 어떤 수요, 완성차, 이를 전기차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완성차 업체의 어느 정도의 그 가격 하락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 어떤 카드가 좀 보여질 것 같고 시장 안정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디리스킹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파일을 어떻게 나눠갈지 그때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장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파일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중심이죠.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유망 산업의 선두주자 2차 전지의 상승세 속에 12월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인 것 같습니다. 뭐 훈훈한 연말이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뭐 경조의 고삐를 더 바짝 한번 쥐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이제 하창봉 대표님, 최영동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